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오늘은 정부의 공격적인 재정 확장 정책, 그러니까 국채를 발행하고 세금을 인상하고 이런 정책들이 우리나라 국가 경제를 앞으로 망가뜨릴까 아니면 경제를 살릴 유일한 방법일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저는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니고 어느 입장도 아니고요. 정치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난 2019년이죠. 일본이 우리나라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규제하면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을 붕괴시키겠다, 이런 야욕을 드러낸 적이 있었죠. 기억하시죠? 그때 우리 채널에서는 제가 우리나라 불화수소 생산이 가능하고 특허도 갖고 있고 이런 우리나라 기업들에 제가 일일이 전화를 해서 물어봐서 국산화 가능성을 조금 더 빨리 알았고요. 유튜브에 그 내용을 올리면서 소재 국산화가 가능하니까 강력하게 불매운동으로 대응하자, 이런 영상을 올렸었죠. 당시에 일본에 불매운동을 반대하던 이런 소수의 분들이 계셨는데, 그런 분들이 야당을 지지하는 유튜브다 또는 국뽕 채널이다 이렇게 비아냥거리시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경제 채널이기 때문에 조사한 팩트를 그냥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 결과도 모두가 알고 계시지만 우리나라 반도체 소재 국산화에 성공을 했죠. 사실 그리고 제가 일본을 좀 싫어한다는 이유로 국뽕 채널이다 이렇게 오해를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일본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제국주의의 망령에 빠져있는 일부 일본인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영화 군함도 혹시 보셨습니까? 일제강점기 말에 군수 물자가 부족해진 일본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강제로 끌고 가서 탄광해서 일을 시켰죠. 그때 무수한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일본의 강제징용에 반대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무자비한 방법으로 전부 죽였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그 당시에 강제징용을 반대하다가 돌아가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제국주의의 망령에 빠져있는 이런 사람들 싫어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리고 제가 나이가 40이 다 되면서 느낀 건데요. 남들에게 나를 이해받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도 남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지 이걸 고민하는 꼭두각시 같은 삶을 살고 계신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고 옳다고 믿는 것을 선택하며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정치적인 색안경을 끼고 볼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미리 제가 이런 이야기를 꺼내드린 겁니다. 그럼 이제 본론을 시작해 볼 건데요. 우선 미국 연방준비은행은 이번 미국 코로나 침체로 엄청난 양의 국채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연준이 국채를 매입했다는 말은 윤전기로 달러를 막 찍어냈다, 그래서 시중에 풀었다, 이런 말이죠. 이 돈 중에 일부는 미국 정부로 들어가서 정부가 재정정책으로 미국 경기를 부양시키는 데 사용됐고요. 또 일부는 민간이 보유한 미국채를 미연준이 매수해준 거니까 그 돈이 민간으로 흘러들어간 거죠. 그럼 대체 얼마의 돈이 들어갔냐? 지금 그림은 미연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연준 대차 대조표입니다. 미국채를 매입할수록 자산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2020년 초에 보시면 4조 달러 정도의 미 국채를 가지고 있었는데 코로나 침체 이후 미 연준의 자산이 7조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연준이 윤전기 열심히 돌려서 2020년에 3조 달러를 찍어냈다는 말이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대략 한 3,400조 정도가 이렇게 풀어나간 거죠. 민간에 이 정도 돈이 들어가면 만약에 은행에 묶이지 않고 유통만 잘 된다면 상당한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기는 완벽히 코로나 침체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보수인 공화당은 이제는 돈을 더 찍어내면 미국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으니까 미 정부가 국채를 더 찍어내는데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요. 반대로 민주당은 더 많은 미국채를 풀어서 돈을 풀어야 경기가 회복될 수 있다, 이런 입장에서 지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리고 당선을 바라는 트럼프 형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이지만 민주당처럼 돈을 더 풀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대한 설명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좀 자주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야기할 부분이 바로 미국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바로 대한민국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도 미국과 똑같은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인 이런 갈등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물론 미국에 비해서는 스케일이 달라서 약간은 좀 웃길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쉽게 풀어서 가보겠습니다. 지난 16일이죠. 국정감사가 열렸고요. 여기서 한국은행의 이주열 총재가 한국은행에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한국은행은 5차에 걸쳐서 총 8조 원의 국채를 매입을 했고요. 연말까지 3조 원을 추가로 더 매수하면서 시중에 돈을 풀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우선 앞서서 살펴본 미국 연방준비은행은 이번 코로나 침체로 약
400조 원 정도를 풀어서 경기를 부양한다고 하는데, 근데 우리 한국은행은 현재까지 8조 원 풀었다. 그리고 앞으로 3조 원은 더 풀지 말지 이것도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죠. 사실 이 부분만 보면은 한편으로는 좀 웃기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경제력을 보면서 약간 좀 서글프기도 한데요. 어쩔 수 없는 게 미국과 우리나라는 GDP 스케일 자체가 틀립니다. 그림 보시면 미국 GDP는 현재 약 22조 달러 정도고 우리나라 GDP는 한 1.6조 달러 정도이기 때문에 경제 부양에 들어가는 자금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기에 달러는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발행된 달러는 미국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막 퍼져 들어가기 때문에 미국 자체의 부양을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달러가 필요할 거고요. 여기서 추가로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서 이게 시중에 들어갔을 때 일단 이게 은행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게 대출이 됩니다. 그러면 또 그 돈을 사용한 누군가가 또 은행에 집어넣고 이게 또 대출되고 이게 무한 반복되면서 실제로 처음에 중앙은행이 찍어낸 돈보다 더 많은 통화량이 만들어지는 게 있는데 이걸 바로 통화승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몇 배가 돈이 더 도느냐 이건데요. 이게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작기 때문에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그만큼 더 많은 돈을 풀어야지만 경기가 부양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경기 부양 액수와 미국의 경기 부양 액수가 이렇게 차이가 크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 미국은 공화당에서 약 1100조 원 정도 추가 부양을 해야 된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아니다. 이거 더 풀어야 된다. 2400조 원 우리나라 돈이죠. 이 정도 풀어서 부양해야 된다. 여기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못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한국은행이 국채를 3조 원을 추가로 매수해야 되느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공방이 상당히 벌어지고 있다. 이 부분을 좀 알아둬야 됩니다. 굉장히 좀 씁쓸하죠. 일단은 민주당 그리고 정부 그 여당의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현재 부양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이제 적극적으로 국채 매입 등을 하면서 추가 부양을 위해서 협조를 해달라 이런 입장이고요. 반대로 야당이죠. 야당의 경우에는 무리한 국채 발행과 한국은행의 뭐 국채 매입 같은 경우에는 재정 건전성을 심하게 악화시킬 수 있으니까 신중해야 된다 이런 입장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쉽게 가볼 텐데요. 이론적으로 정부는 세금을 걷고요. 이 돈으로 정책 자금으로 사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세금이 들어오는 세입 그리고 그 돈을 쓰는 세출 중에서 세입이 더 많다면 이상적인 국가가 되죠. 그런데 그런 경우는 거의 많지 않고요. 당연히 쓰는 돈인 세출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나거나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정부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때는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미리 돈을 쓰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국채를 갚는 겁니다. 이때 들어오는 세금보다 써야 할 돈이 더 많을 때 발행하는 국채를 적자 국채라고 부르죠. 야당에서는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에게 이번 국정감사회 때 이렇게 질문을 내립니다. 2020년이죠. 올해 세수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적자 국채가 100조 원을 넘어갈 것으로 보는데 한국은행에서 8조 원 국채 매입하고 앞으로 3조 원 추가 국채 매입을 한다. 이런 말은 정부가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걸 무조건 뒷받침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주열 총재는 적자 국채 발행 규모 100조 원에 비해서 한국은행의 국채 매입 예정 금액 11조 원은 일단 큰 비중이 아니고요. 그리고 국채에 대한 민간의 수요가 탄탄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 쏙 빼고 경제적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원론적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한국은행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매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요.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한국은행이 100% 매입해준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정부가 무제한으로 돈을 찍어내도 된다는 건데 이때 기축통화국가가 아닌 경우엔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화폐 가치 하락과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각국 정부가 중앙은행을 설립하는 목적이 바로 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건데요. 우리나라도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설립 목적이 가장 큰 글씨로 나오죠.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이렇게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의 원화가치 급락과 우리 자국 내에서 인플레이션이 급증하는 것을 미리 막는 거죠. 그런데 전쟁이나 이번 코로나 침체 같은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수해 주기도 합니다. 만약에 전쟁처럼 이렇게 경기 침체가 심해서 당장의 국민들이나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매수해 줄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하면 일단 한국은행이 대신 정부 국채를 매수해 주고요. 나중에 세금을 걷어서 갚게 되면 일단 국제사회에서도 원화의 신용도가 하락하지 않고 국내에서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을 세금을 올리게 되니까 효율적으로 통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원론적으로 한국은행이 보유한 국채는 세금을 걷어서 갚아서 제로가 되는 게 원칙이지만 현실은 다르죠. 그림은 한국은행이
한국은행이 보유한 국고채 계정이고요. 약 19조 원입니다. 일단 우리나라 GDP가 1800조 원이니까 19조 원 정도는 일단 그리 큰 금액으로 볼 수는 없죠. 미국의 경우 미 연준이 보유한 미국채는 약 한 7조 달러인데 미국 GDP가 22조 달러니까 GDP의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엄청난 국채를 미 연준이 가지고 있는 거죠. 일단 미국은 기축통화국가다 보니까 이 정도 수준이 되어도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 정도 수준으로 국채가 늘어났다 그러면 아마 지금쯤 원화 가치가 폭락하고요. 물가가 급등하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다시 우리나라 문제로 돌아오면요. 이 부분 때문에 야당 의원은 우리나라 적자 국채 발행 규모가 올해 100조 원이 넘어가고 내년에는 90조 원이 될 텐데 한국은행이 이렇게 국채를 많이 매수해 준다면 나중에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느냐.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땐 한국은행의 국채 매입량이 늘어나는 거 이거 정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주열 총재가 답한 내용은 아직 우리나라 GDP 대비해서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은행이 보유한 국채 보유량은 한 1%, 2% 미만으로 그리 큰 문제가 될 수준은 아니라는 이런 답변을 했고요. 그리고 또 뜬금없이 갑자기 국채 민간 소화 물량이 탄탄해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렇게 말한 이유는 대체 뭘까요? 이건요 정부가 적자 국채를 발행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아무도 국채를 사주지 않는 경우거든요. 국내 투자자 그리고 기관 그리고 외국인 모두 우리나라 국채를 발행한 걸 매수해주지 않을 경우에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국채 금리를 올려서 발행을 하는 거죠. 더 많이 매수할 유인을 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한국은행이 이걸 전액 매수해주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로 국채 금리를 올려서 발행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일단 단기 장기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게 되겠죠. 근데 제가 바로 전 영상에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단기 대출 금리는 시중은행이 자금을 조달하는 코픽스 금리에 연동이 되죠. 그래서 만약에 단기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단기 대출 금리도 같이 올라갑니다. 마찬가지로 장기 대출 금리는 장기 국채 금리에 은행별 가상 금리를 추가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장기 대출 금리까지 같이 급등을 하는 거죠. 만약에 지금 이런 상황에 대출 금리가 급등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기업이 대출을 받기 어려우니까 투자를 늘리지 않겠고요. 그리고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금 대출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융자로 코로나 침체를 근근히 버티고 있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거의 파산해라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여기에 또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부동산이죠.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폭풍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발행하는 적자 국채가 만약에 민간에서 소화되지 못할 경우에는 금리를 올려서 국채를 발행하면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소화되지 못한 물량은 한국은행,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앙은행에서 매수를 해줘야 하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정부가 발행한 국채 물량을 중앙은행이 만약에 매수를 해준다면 앞서 설명드린 대로 재정이 굉장히 부실해지면서 국제사회에서 신용등급이 강등당하는 이런 평가를 받게 될 수 있고요. 그때는 원화 가치가 급락하고 수입물가가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이 확대돼서 경제가 망가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주열 총재가 말한 국채 민간 소화 기반이 탄탄하기 때문에 괜찮다 이 말은 지금이 저금리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채 발행이 문제가 없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다 이 말입니다. 적자 국채 발행이 계속 지속돼서 우리나라의 국채 발행의 소화 기반이 이제 더 이상 탄탄하지 않고 부실화된다면 그래서 우리 국채가 민간이 소화 못하게 된다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지금 조심해야 될 타이밍인 것은 역시 맞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지금 현재 정부가 수행하는 재정 확대, 국채 발행 그리고 한국은행의 국채 매입에 대해서 야당에서 말하는 정치적인 의견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맞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그리고 지금 제가 야당을 두둔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여당에서 말하는 재정 확대와 중앙은행의 부양책에 대한 문제도 경제 근거에 확실히 부합하는 논리가 있습니다. 일단 신문기사 하나 먼저 보고 이야기를 풀어보면요. 이주열 총재가 국감이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여기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금 및 의료비 등 의무 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엄격한 재정 준칙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논란이 됐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고 왜 그랬을까요?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 엄격한 재정 준칙이 필요하다. 이 말은 지금 정부와 여당에서 실행하는 이 확장 정책에 그러니까 돈을 풀어서 경제를 살리는 것에 문제가 있으니까 뭔가 확실한 기준을 정해서 돈을 풀어야 된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게 들렸다는 거죠. 이 때문에 이주열 총재는 이건 내 의견이 아니다. 그냥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기도 했던 건데요. 우리가 할 것은 일단 지금 경제적 팩트죠. 그럼 여당에서 실행하고 주장하고 있는 이 재정 확대 및 중앙은행의 부양 정책 실행 이런 것들이 어떻게 경제를 살린다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미국의 민주당과 우리나라 민주당이 주장하는 정부의 지출 승수 문제입니다. 일단 용어부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정말 쉽게 풀어드릴 테니까 벌써 쫄지 마시고요. 정부 지출 승수라는 게 뭐냐면은 정부가 돈을 1원을 쓰면요. 우리나라 GDP
있죠. 이게 얼마나 올라가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가 세금을 인상해요. 그리고 국채를 발행해서 100조 원의 자금을 조달해서 경제를 살리려고 재정정책을 썼는데 1년 지나서 실제 GDP를 측정을 해봤더니 50조 원밖에 증가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재정정책을 쓴 게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 거죠. 그냥 놔두면 될 걸 괜히 경제를 더 악화시킨 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반대로 국가가 100조 원의 재정을 풀었어요. 그런데 1년 있다가 GDP를 측정해봤더니 150조 원이 증가를 한 겁니다. 그럼 이건 무조건 국채 발행해서 재정정책을 확장시켜야지 경제가 성장하는 거겠죠. 그런데 일반적인 경제 상황에서는요. 정부가 지출을 늘리면 늘릴수록 국채 발행에 따른 금리가 인상되고요. 그리고 세금이 인상됨에 따라서 경기가 둔화되고 그리고 또 국채 발행 증가에 따른 통화량 증가에 따라서 환율이 하락하고 결국엔 투자와 순수출이 감소하는 크라우딩 아웃이라 그래서 구축 효과라는 게 발생합니다. 경제가 오히려 악화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 지출 승수,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쓰는 게 효과가 더 큰 구간이 있습니다. 바로 경기 침체 구간인데요. 지금 그림은 재정 정책에 따른 생산 측정이라는 이 외국의 연구 논문에서 가져온 자료인데요. 지금 가로의 빨간 선이 1이에요. 1보다 크게 위로 올라가 있는 구간들이 있죠. 바로 회색의 음영 구간들인데 이게 바로 경제 위기가 나타났던 구간입니다. 역사적으로 경제 위기 구간마다 재정 지출 승수가 이렇게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이렇게 코로나 침체가 발생한 이 경기 침체 구간이 바로 재정 지출 승수가 확대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채를 발행해서 재정을 확대할수록 GDP가 빠르게 증가하는 구간이라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이유는 간단한데요. 경기 침체 구간에는 기준금리가 거의 제로 수준까지 가까워지죠. 그러니까 금리가 많이 떨어지고요. 경제 주체들도 돈을 쓰지 않습니다. 반면 이때 만약에 정부가 공격적으로 재정 확대를 하면 총 수요가 확실히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돈을 지급하니까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개인들이 떼일 걱정이 없죠. 그러니까 믿고 일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GDP가 확실하게 증가를 하고요. 여기에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국채 발행이 많이 되든 아니면 통화량이 늘어나도 금리가 쉽게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출의 효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이럴 때 공격적으로 재정 확대 정책을 써서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켜야 과거 1920년대에 미국의 대공황 시절이 있었거든요. 이때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정부가 돈을 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10년 이상 경기 침체가 지속돼서 막 뉴딜 정책 쓰고 막 그랬던 역사가 있죠. 만약에 초장에 이런 경기 침체를 잡지 못하면 정부가 지출을 확대해도 이걸 반전시키기 쉽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빠르게 경제를 회복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거의 경제 회복의 유일한 방법이라 이런 소리죠. 그래서 정부와 민주당에서는 이런 경제적 지식을 모를 리 없는 이주열 총재의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드러낸 이유기도 하겠죠. 좀 어려운 경제 문제이긴 하지만 지금 신문에 나오는 얘기,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얘기와 접목시켜서 보니까 조금 더 흥미를 가지고 이해가 쉬울 텐데 문제는 제가 이렇게 재밌게 설명을 못 드렸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정부와 중앙은행의 재정 확대 및 국채 발행 등 이런 부양 정책에 대해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야당의 입장과 공격적인 재정 확대를 주장하는 여당의 입장, 이 두 가지 의견 모두 경제학적 근거가 있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맞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문제만큼은 맞고 틀리고 문제를 판단하기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이게 좀 궁금하긴 합니다. 어쨌든 각자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우리 채널은 경제, 역사, 인문학적인 부분을 좀 쉽게 설명해드리고 썰을 풀어드리는 이런 채널이죠. 대다수 분들은 뭐 다 이런 부분 아시는데 몇몇 분들은 맨날 뭐 주식시장이 오를지 떨어질지 이거나 알려달라, 그리고 종목 추천이나 해달라,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주식 관련된 이야기는 이전 영상에서도 되고 그 이전 영상에서 계속 했죠. 그래서 뭐 제가 점쟁이도 아니고 당장에 뭐 내일 주가가 올라갈지 떨어질지 뭐 이런 맨날 예측만 해달라고 하시지 마시고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진짜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하는 이런 필요한 경제 지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